언젠가부터 상당히 흔하게 쓰기 시작한 단어가 있어요. 가스라이팅입니다. 워낙 최근 들어 많이 쓰이기 시작한 단어라서 그 의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가스라이팅은 1938년 영국의 극작가 패트릭 해밀턴이 연출한 희곡 가스 등에서 유래한 정신적 학대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잭이라는 남성이 아내 벨라를 억압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잭이 보석을 훔치기 위해서 윗집 부인을 살해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보석을 찾으려면 가스등을 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가스를 나눠 써야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아내가 있는 아래층은 어두워지겠죠. 그걸 본 아내가 집이 어둡다라고 말하면 잭은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아내를 탓했고요. 정신병자로까지 몰아세웁니다. 아내는 점차 자신의 현실 인지 능력을 의심하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남편에게 더 의존하게 되죠. 가스라이팅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스스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오늘 다룰 사건이 바로 이 가스라이팅의 무서움을 정확히 알려준 사건이에요. 2023년 7월 29일 오전 11시 30분경 119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차량 동승자에게 심정지가 온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신고자가 알려준 위치는 전라남도 여수시 엑스포대로 옆에 있는 졸음 쉼터였습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주차된 SUV에서 한 남자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조수석에 탄 남성은 사망한 상태였고요. 사후 강직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구급대가 남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이제 경찰에 연락을 취했고요. 곧바로 수사가 시작돼요.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 두 남성이 타고 있었던 차량에 너무 심한 악취가 났고 사망자의 바지에 오물과 혈흔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던 거죠.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바지를 벗겼는데 정말 묘사하기도 힘들 정도로 상태가 끔찍했습니다. 허벅지 뼈가 보일 정도로 깊은 상처가 도대체 얼마나 오래 방치됐는지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사인은 허벅지 상처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치료를 받은 어떤 흔적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는 32세 남성 강 씨였어요. 발견 당시에 이 광대뼈와 갈비뼈가 노출될 정도로 저체중 상태였습니다. 전후 사정은 모르지만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렸을 것으로 짐작이 됐죠. 얼굴에도 다수의 찰과상이 확인됐고요. 자, 그러면 신고자는 누굴까요? 강 씨와 함께 차량에 있던 31세 남성 오 씨였어요. 이 두 사람이 차 안에 함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죠. 허벅지가 깊게 파여서 진물이 흐르고 있었고요. 검은색 썩은 피딱지까지 생겨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폐혈증 증상을 보이면서 바로 위독한 상태에 빠져요. 수사팀이 이 오 씨가 의식을 잃기 전에 사건 경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오 씨가 어떤 대답을 하는데 이걸 듣고 나니까 더 의문스러운 거예요. 오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돌로 허벅지를 찍었고 사망한 강 씨도 나를 찍었다. 서로 끝장 토론을 하다가 죽은 거다. 끝장 토론을 하면서 돌로 서로를 찍었다. 이게 웬 끝장 토론이라는 걸까요? 처음에 오 씨가 주장한 사건의 발단은 게임이었어요. 오 씨가 강 씨와 만나게 된 게 인터넷 게임을 통해서였는데 이후에 친분을 맺으면서 서로 어떤 게임 머니, 현금 이런 걸 빌리고 갚고 그렇게 지내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정산에 대해서 불만이 쌓였고 그 갈등 때문에 차 안에서 끝장 토론을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잔인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서로 그 문제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기 위해서 허벅지 돌찢기라는 벌칙을 만들고 서로 잠을 못 자게 했다는 거예요. 오 씨 본인도 이 과정에서 강 씨에게 허벅지 폭행을 수차례 당했고 어떻게든 합의하고 싶었지만 이게 끝이 나질 않아서 결국에 강 씨가 사망하게 된 거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실제 이 차량에는 벽돌 그리고 벌칙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둔기들이 있었어요. 오 씨의 주장대로라면 이 두 사람의 허벅지 상처는 설명이 되죠. 근데 그 과정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질 않아요. 뭐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서로 뭐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뭐 소송으로 시비를 가리면 될 일인 거지. 무슨 돌로 죽을 때까지 상대를 찍어가면서 토론을 하고 시비를 가리냐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죠. 이 상처들도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참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사팀이 곧장 검사를 진행해 보는데 두 사람 모두 뭐 임무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오 씨는 다리 근육 괴사와 과다출혈로 인해 한동안 깨어나지 못했어요. 의료진의 표현에 따르면 폐혈증이 심해서 사망 직전까지 갔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또 용의자잖아요. 오 씨는 마취도 없이 환부를 절개하는 여러 번의 수술을 받았고요. 다행히 극적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의식을 회복하면서 조사가 재개돼요. 이 당시에 수사팀이 상당히 광범위한 탐문을 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들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수사팀이 그 의문점들을 제시하면서 오 씨에게 아니 그런 끝장 토론이라는 거를 왜 했냐? 그런 걸 왜 시작했냐? 이렇게 이유를 다시 물어보거든요. 근데 오 씨가 앞에서 했던 진술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강 씨하고 오 씨가 게임으로 만난 사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났었고 한때는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던 거죠. 오 씨가 직장을 먼저 그만두면서 이 두 사람의 인연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 씨는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고 채무를 떠안은 채 여수에서 일용직 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던 2022년 11월에 강 씨가 오 씨를 찾아옵니다. 자, 이때부터 사건이 시작돼요. 갑자기 강 씨가 오 씨의 집에 찾아오더니 다짜고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통장에서 네 이름으로 3천만 원이 출금됐다. 네가 훔쳐간 거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밤낮으로 오 씨의 집에서 버티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오 씨는 너무 억울했다고 해요. 본인은 돈을 빼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항변을 했는데 강 씨는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 이름으로 출금이 됐으니까 강 씨 입장에서도 오 씨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겠죠. 결국에는 이 오 씨의 어머니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면서 이 일은 일단락 됐는데요. 얼마 뒤에 강 씨가 그 합의금마저 또 오 씨가 훔쳐갔다면서 다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 관계가 점점 심각해졌다는 거죠. 당시에 강 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건설 현장 일용직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살았던 원룸의 건물주에 따르면 그 무렵에 강 씨가 좀 이상한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일해서 번 돈을 자꾸만 누군가 훔쳐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돈을 빼가냐. 근데 왜 경찰에 신고를 안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답을 얼버무리는 뭐 이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당시 고용노동부 회생 자료에 따르면 실제 강 씨가 365일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삶은 계속 빈곤해지는 거예요. 평균 월 버는 돈이 4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이런 수입이 있는데도 방세는 계속 밀리고 밥도 못 먹고 굶고 이런 생활을 반복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돈을 오 씨가 훔쳐갔다. 이런 주장만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 그 출금된 은행 문자에 출금자가 오 씨로 되어 있었다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오 씨는 또 억울해 미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죠. 결국 두 사람은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2023년 6월 28일부터 무려 한 달간 차 안에서 감금 생활을 하면서 끝장 토론이라는 걸 벌입니다. 차량을 한 곳에 세워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각자의 그 집이 있는 순천과 여수를 오가면서 논쟁을 벌였다고 해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가시나요?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야 우리 이렇게 차에서 끝장 토론을 해보자 라고 조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이 한 사람이 응한다는 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두 사람이 그런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당시의 차 안의 상황에 대해서 오 씨는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밥은 하루에 한 끼 먹었고 씻지도 못했다. 먹은 게 없으니 큰일은 거의 보지 않았다. 잠드는 사람이 있으면 돌, 콘크리트 벽돌, 야구방망이, 킥보드 손잡이, 철근 등으로 폭행했다.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찢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참아야 했다. 그래야 끝낼 수 있으니까. 경찰은 이런 오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지만 사망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사고방식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합의를 했다고 해도 이런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두 사람이 같이 합의를 하고 행동을 했다는 거.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자, 그리고 이런 도를 넘는 폭행이 가해지면 자연스럽게 반항을 하게 되잖아요. 저항은이 분명히 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오 씨와 강 씨에게는 저항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서로 막지 말자고 합의를 했다고 해도 한 달 동안 이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한 번 정도는 실수로 이렇게 저항을 하거나 밀어내면서 생기는 뭐 그런 흔적들이 생길 법도 한데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중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과연 이 두 사람뿐이었을까? 이런 의심을 경찰이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경찰의 예상대로 실마리가 잡힙니다. 다른 것도 아니었고요. 이 시신이 발견된 차량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죽여갔던 그 한 달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던 그 차량이 이 두 사람 중
누구의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수사팀이 확인한 차량의 명의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32세 남성 김 씨였습니다. 사건 당일인 7월 29일에 수사팀이 곧바로 김 씨에게 연락을 취해요. 김 씨가 전화를 받았는데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되게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차는 제가 신용불량자 동생 도와주려고 빌려준 건데 뭐 때문인지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걔네들이 왜 차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명이 죽었다고요? 왜 그렇게 된 거죠? 되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은 친한 동생인 오 씨에게 차만 빌려줬을 뿐 한동안 만나지 않았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런 반응이었어요.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과 차량의 CCTV를 확보해서 돌려보고 단서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여기서 결정적인 장면을 하나 찾아냅니다. 김 씨가 그랬죠. 나는 차량만 빌려주고 만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김 씨하고 오 씨가 만나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있었던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근데 이 영상 속의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되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김 씨가 도착을 하자마자 오 씨가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김 씨는 또 그런 오 씨를 영상 내내 하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하고 통화할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죠. 이에 수사팀이 김 씨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시작해요. 그리고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요. SNS 메신저에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눈 거예요. 김 씨가 오 씨에게 보낸 거예요. 그 새끼 자냐? 조금이라도 자면 뒤에 문제는 형이 처리할 테니 짝대기로 허벅지 집행해. 풀파워로 열대. 여기서 그 새끼는 숨진 강 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김 씨가 오 씨한테 폭행을 지시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강 씨가 졸면 동영상을 찍어서, 그러니까 사망한 강 씨가 졸면 이걸 동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보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오 씨는 또 김 씨 말대로 졸고 있는 모습을 찍어서 수시로 김 씨에게 전송을 했어요.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 이 두 사람의 모든 행동을 김 씨가 다 통제하고 있는 거죠. 사건을 야기한 진범은 김 씨였습니다. 통신 내역과 CCTV 분석 내용 등 증거를 종합한 수사팀이 사건의 진범으로 김 씨를 체포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건지 전해드릴게요. 자, 오 씨와 김 씨가 처음 알게 된 건 오 씨가 광양의 제철회사로 직장을 옮긴 7년 전이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취미도 같아서, 그러니까 한 살 차이에 취미도 비슷하고 하니까 금방 이제 친해지게 된 거예요. 오 씨는 김 씨를 동네 형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기억을 했어요. 근데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김 씨가 사망한 강 씨와는 또 오 씨보다 또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사이였다고 해요. 사망한 강 씨와 오 씨는 이 김 씨라는 형을 지역사회에서 꽤나 끝발날리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이런 일을 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나는 어느 대학교 체육학과 출신이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했었다. 몇 년 전에는 채권 출신 전문기관에서도 일했었다. 근데 이거 다 부풀려진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장은 2주일 만에 잘렸고요. 채권 추심 기간 근무도 2019년부터 한 1년 정도 일한 게 전부였어요. 뭔가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근무 당시의 월 평균 수입은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에 불과했습니다. 본인이 사법고시, 경찰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었다고 얘기하고 다니긴 했는데요. 이것도 다 거짓이었어요. 처음에 김 씨가 이 두 사람에게 접근했던 방식은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만들고 신뢰, 친분 이런 것들을 쌓았던 거죠. 이 두 사람 다 신용불량자였거든요. 둘 다 신용불량자였지만 이 오 씨의 사정은 조금 특이했어요. 사회 초년 시절에 이 여자친구의 지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줬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케이스였거든요. 자기 명의의 카드를 빌려주고 매달 이제 이자처럼 용돈을 받았었다고 해요. 근데 이 지인이라는 사람이 카드값을 계속 연체하면서 1억 2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시기에 오 씨의 아버지가 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 채무 문제에 대해서 가족들하고,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거기다 대고 제가 1억의 빚이 있습니다. 사기당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근데 너무 힘들 때 사람 조심하라는 말 있잖아요. 이때 오 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사람이 바로 진범 김 씨였습니다. 오 씨는 김 씨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통해서 대여금 반환 소송을 걸었고요. 승소합니다. 이후엔 김 씨를 전적으로 신뢰, 거의 이제 맹신하게 된 거죠. 이 사람 말대로 했더니 내가 이런 어떤 대여금 반환의 결과를 얻게 됐다.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김 씨는 신용불량자였던 두 사람에게 압류를 피해라 이러면서 본인 명의의 통장을 빌려주기도 했고요. 체크카드까지 건넵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도움을 주던 김 씨가 그저 고마웠을 거예요. 김 씨는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두 사람을 서서히 장악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김 씨의 진짜 숨겨진 목적은 돈이었어요. 앞서 언급했던 그 소송에 내 사비를 썼다 이렇게 속이면서 오 씨로부터 한 달에 150만 원씩 받아냅니다. 그리고 사건의 발단이 되는 결정적인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해요. 얼마나 악랄한지 보세요. 강 씨에게 계좌를 빌려줬었다고 했잖아요. 그 계좌에 있던 돈 3천만 원을 오 씨 이름으로 출금해서 본인 통장으로 송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져간 게 김 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를 빌려준 의도가 보이죠. 그 뒤로는 본인도 카드 대출 피해를 봤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카드를 쓰고 있던 오 씨를 범인으로 몰아갑니다. 중간에서 이제 김 씨의 이간질이 있었던 거죠. 이런 이간질로 인해 강 씨는 오 씨를 강하게 의심했고요. 찾아와서 난동 부리고 아까처럼 싸웠던 거예요. 근데 그 찾아가서 난동을 부를 때 김 씨도 같이 있었대요. 이 내용은 조사 초기에 오 씨가 숨겼던 내용이고요. 이 자리에서 김 씨는 3천만 원을 출금한 게 본인이면서 되려 두 사람에게 범인을 찾자면서 무제한 토론과 폭행을 지시합니다. 규칙을 정하고 이를 어길 시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가하려 했던 거죠. 이 비상식적인 어떤 시나리오를 김 씨가 다 짰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람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상태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두 사람 모두 동의하고 함께 했던 겁니다. 자, 어떤 규칙이 있었냐면 일하러 가는 것 외에는 자리 이탈하지 않기. 일해서 돈을 벌어야 자기한테 바칠 돈이 생기니까요.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폭행하기도 했지만 김 씨도 함께 폭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 씨가 머리를 써요. 나중에 걸려서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 두 사람에게 피해 승낙 확인서라는 걸 작성시킨 거예요. 이 확인서에는 모든 과정이 두 사람의 자발적인 의사로 규칙을 정한 것이고 규칙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승낙한다. 라는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연히 법적 효력은 없어요. 강 씨와 오 씨는 꼼짝없이 김 씨의 소나기에서 놀아났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요. 김 씨가 정해준 규칙에 따라서 서로를 의심하고 계속 폭행을 했어요. 이미 심리적으로 다 이제 지배당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해요. 이 두 사람이 있는 순천과 여수를 찾을 때마다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 출장비 줘.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50에서 200만 원을 요구했고요. 찾아오지 않을 때는 밤새 통화를 연결해서 두 사람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공탁이라는 이름으로 요구해요. 진짜 기괴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 공탁금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 폭행을 가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각본으로 상황을 조작해놓고 본인이 돈을 받아가는 도무지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상식적이지 않은 스토리죠. 뿐만 아니라 김 씨는 거짓 소송까지 꾸며서 끝없이 둘 사이를 이간질하고 돈을 갈취해요. 김 씨가 이 강 씨와 오 씨의 이름으로 마치 서로가 서로에게 무차별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꾸밉니다. 너네 지금 서로 소송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실제로 진행된 소송은 한 건도 없었어요.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 빠듯했던 오 씨는 변호사를 만나 소송을 챙길 여력과 정보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전처럼 김 씨를 믿고 존재하지도 않는 모든 소송 과정을 맡겨요. 김 씨는 변호사 선임비, 공탁금, 송달료, 필적 감정, 녹취록 작성 등 각종 명목으로 오 씨에게 돈을 뜯어냅니다. 그 돈이 몇백 몇천이 아니에요. 6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서로를 고소하고 있다. 이거는 이간질의 목적도 있겠지만 일단 그들이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끝장 토론으로 만들어 놓고 본인이 어떤 일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 위함이 더 크겠죠. 더 심각했던 건 이 오 씨의 어머니까지 김 씨에게 돈을 건넸는데 왜 어머니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순순히 돈을 보냈을까? 이에 대해서 어머니는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을 잡아가는 줄 알았다. 김 씨가 어려운 법률 용어를 나열하면서 소송이 잘못되면 아들이 계속 신용불량자로 남는다고 겁을 줬다라고 이유를 밝힙니다. 그리고 아들이 신용불량자라는 게 본인에게는 되게 힘든 부분이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기 싫었다. 라는 심경을 토로합니다. 김 씨는 오 씨를 계속 세뇌시켜요.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여태껏 지불한 비용을 다 가지고 올 수 있어. 이 말에 오 씨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조건 재판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야 어머니가 보낸 돈까지 나는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복잡한 소송 과정을 해결하고 나를 승소하게 만들 수 있는 건 김 씨뿐이다. 왜냐면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미 오 씨에게 김 씨는 소송, 파산, 회생 생활을 도와주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강 씨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망한 강 씨에게서 어떻게 얼마의 돈을 뜯어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김 씨가 과거에 강 씨 어머니도 찾아간 적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제가 채권 추심 전문기관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개를 하더니 이거 지금 아드님 채무 내용입니다. 하면서 종이를 한 장 보여줬대요. 근데 그 종이에 3억에 달하는 채무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다 조작된 내용이었어요. 당시 오 씨의 메모장에는 다음 해까지 갚아야 할 거짓 채무가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무려 9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김 씨의 각종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면 벌금에다가 벌칙까지 더해지면서 금액이 계속 늘어났다고 해요. 아니, 돈을 갈취하는 모든 방법들이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이상하다. 뭐 이런 걸로 돈을 뜯고 난리야. 지가 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은 그런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 사람에게 심하게 가스라이팅 당한 상태였어요. 두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해도 계속 가난했던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23년 6월부터 이 두 사람의 허벅지 상처가 더 심해져요. 이것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공탁금도 낼 수 없겠죠. 이 두 사람이 폭행을 변제받을 방법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벌하는 일이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벌금을 물게 하고 자신의 공탁금을 변제받는 그런 규칙을 정한 거죠. 곁에 있지도 않았던 김 씨는 정말 휴대폰 하나로 이 두 사람을 완전히 통제합니다. 영상통화로 얼차려를 주기도 했고요. 창문을 열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도 다 통화로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계획을 실행합니다. 김 씨가 정말 악랄한 게 오 씨 어머니가 아들 살라고 이제 마련한 빌라가 있었거든요. 본인이 거기 들어가서 살아요. 두 사람은 계속 차에서 지내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배달을 시켜요. 그럼 오 씨가 밖에서 그 힘든 몸으로 허벅지를 얼마나 맞았겠어요. 걷기도 힘든 몸으로 4층까지 음식을 들고 기어 올라오게 했고요. 다 먹고 나서는 남은 음식을 또 오 씨에게 다시 들려보내서 이걸 가지고 강 씨하고 나눠 먹게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7월 29일에 사건이 터져요. 그날 오 씨가 보니까 강 씨 상태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는 여수에 있는 집에 가서 소독 좀 하고 돌아오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와중에도 119에 신고를 안 하고 김 씨를 찾고 있는 거예요. 허락을 받고 나서야 오 씨는 여수 돌산으로 출발합니다. 집에 도착한 오 씨가 강 씨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강 씨가 한두 걸음 걷다가 그 자리에 쓰러져요. 그러니까 실이 툭 끊어진 그런 관절 인형 같았다고 합니다. 오 씨는 그런 강 씨를 다시 차에 태우고 또다시 김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근데 김 씨가 그래요. 신고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차에 태워서 순천으로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수사팀은 당시에 김 씨가 이미 강 씨의 상태가 위중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하루에 12시간을 감시했는데 이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김 씨는 오 씨에게 자신과 나눴던 그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이런 거 다 삭제하라고 합니다. 이후에 오 씨는 차를 몰아 순천으로 향했는데요. 그 길 위에서 강 씨가 사망하게 된 거죠. 사망하고 나서야 119에 신고를 했고요. 이 사건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수사를 통해서 김 씨가 강 씨 사망 이전에 진술 조작을 지시한 정황도 드러나요. 이거는 오 씨 휴대폰에 녹음돼 있던 어떤 파일에서 발견이 됩니다. 김 씨가 그러니까 자기하고 나눴던 문자, 통화기록 이런 거 다 지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강 씨가 사망하기 이틀 전에 유일하게 녹음을 한번 허락한 적이 있었대요. 해당 녹음본에서 이 세 사람이 나눈 대화가 담겨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 공간에 세 사람이 같이 있었던 건 아니고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제 오 씨가 녹음을 했던 거죠. 그럼 세 사람 목소리가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김 씨는 마치 두 사람의 개인적 문제로 다툰 것처럼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 사망 이틀 전에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통화를 했다는 건데 그랬다는 거는 강 씨의 상태가 굉장히 위중하다라는 걸 김 씨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걸 뜻하죠. 오 씨는 김 씨 사망 이후에도 김 씨의 지시를 충실히 따릅니다. 사건 초기에 김 씨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고 뭐 게임에서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뒤집어 쓰려고 했었거든요. 다행히 오 씨의 주장을 경찰이 믿지 않으면서 배후에 있던 김 씨를 체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피의자 신분이던 오 씨는 김 씨가 체포된 이후에 피해자 신분으로 전환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금전을 착취한 김 씨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 정말 화가 납니다. 외제차 샀고요.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어요. 사건 얼마 전에 김 씨의 둘째 아이가 태어났었는데 출산에 앞서
중고로 1억 원이 넘는 수입 외제차를 현금으로 구매하기도 합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한 돈으로 행복하게 살고 자식도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싶었나 봐요. 스스로도 뭔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게 역시 범죄자들의 뇌구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은 판결이 나와야 알 수가 있는데요. 한 전문가가 김 씨가 진짜로 원한 마지막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추측이죠. 김 씨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 다 사망해야 유리하다. 둘 다 사망하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자신은 빠져나갈 수 있다. 둘이 다투다가 그냥 그랬다라고 하면 끝이니까. 2023년 10월 17일부터 1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 나흘 전까지도 결백을 주장했던 김 씨는 돌연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는데 이거는 갈취한 돈만은 지켜야겠다라는 목적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오 씨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초반에 되게 빚을 크게 졌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도움을 받았었잖아요. 그때 김 씨가 채권 출신 전문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개인회생 절차를 밟은 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김 씨가 오 씨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재판부가 아마 너 갚을 그 빚을 거의 깎아주지 않을 거다. 내가 거기 있어서 아는데 너 아마 안 될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오 씨가 그 말을 믿고 회생 절차 자체를 포기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2021년부터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일단 제대로 된 회생 절차를 밟았다면 법원이 오 씨가 감당 가능할 만큼의 빚을 변제해줬을 거고 신용도 회복됐을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었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김 씨의 시나리오가 이때부터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 아는 유명 연예인이 누군가의 도움을 시작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했고 모든 어떤 금전적인 것들을 갈취당했던 사연을 접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는 내 약점을 파고든다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가장 어렵고 약할 때 나를 위한다라는 어떤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위해주고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 누가 이 사람을 의심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제3자 입장이니까 난 절대 안 당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본인이 모든 걸 잃은 절망적인 감정을 겪고 있는, 그러니까 멘탈이 바사삭 부서진 상태라고 한다면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 다 같이 정말 썩은 동아줄 잡지 말고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